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이슈들 그리고 그 이슈들을 다룬 많은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일경제입니다. 선 넘은 LH 퇴직자에게 일감을 몰아줬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지금 한바탕 요동을 치고 있죠. 그런데요, 이거에 더해서 이런 일감 몰아주기, 이런 모습도 보였다는 겁니다. 직원이 재취업 또는 창업한 회사가 전관예우로 수주를 쓸어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 LH 용역 수의계약 그 내용을 보니까요. 상위 20개 가운데 19개 사가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신도시 투기광풍, 맹지까지 쓸어 담았다. 맹지는요, 접근할 길이 없는 땅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투자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통상 이렇게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맹지까지 쓸어 담았다는 겁니다. 내용 보시면요. 최근 2년 토지거래 8,000건 이상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고양 창릉 등 거래의 22%가 그린벨트 맹지입니다. 투기 먹잇감 광명시음에선 30%에 육박하다.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 투자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 지금 발생을 좀 했죠. 인과성 인정 어렵다. 그러니까 접종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정부 사망자 8명 사례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같은 제조번호 이상 반응 안 나타났다. 기저질환 악화로 사망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 끝에 있습니다. 대선 1년, 그렇습니다. 오늘로써 꼭 1년 남았습니다. 내년 3월 9일입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쇼크다. 여당도 야당도 대혼돈이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뭔가 변수가 등장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윤석열 총장 사퇴 직후 곧바로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이낙연 경쟁력 우려. 야당은 일단 반색이지만 윤 전 총장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신경민 전 국회의원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장해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폐가망신입니다. LH 직원들의 특이 의혹과 관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 비리가 확인됐을 땐 폐가망신 수준으로 처벌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폐가망신, 오늘 이런 표현이 기사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대선 1년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선 1년 남았어요. 이 정도면은 대선 주자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지금 정치권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단일화의 사활, 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여도, 야도 모두 단일화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아들 피부새. 영국의 해리 왕자, 미국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실 사항을 폭로합니다. 그런데 그 해리 왕자가 낳은 아들의 피부색이 논란이 됐다. 우려를 낳았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오늘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LH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죠. 그러자 정부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몇 가지 지시들을 했습니다. LH 땅 투기 의혹 관련 특별수사단 설치 지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뭐 약칭으로 합수본, 뭐 합수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조사는 수사권이 없죠.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한계가 있으니까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을 하고 수사도 별도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경찰청에 설치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이걸 확대해서 합수부를 설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요, 아래로 갑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런 내용의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에는 뭐 지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국가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 만약에 비리가 확인되고 관련자가 나오면은 법적으로 죄를 따져서 폐가 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폐가 망신입니다. 정부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요. 이 사안 절대 묵가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의지가 읽혀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 합동 조사단은 국토부와 LH공사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동의서를 진구하여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서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부지 및 인접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금주중 1차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의심 거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국가수사본부에 설치 예정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자,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엄벌하겠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요,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거에 이런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는 검찰이, 신도시 관련해서 검찰이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럼 뭐 성과를 냈죠. 그래서 이번에도 검찰이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좀 검찰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이 수사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일단 경찰이 하기로 했으니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부동산 투기, 신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 수사는 검찰이 해왔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해부터 이루어졌죠. 그래서 검찰이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야당은 경찰 투기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고요. 그러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그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대신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이런 뭐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논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참여 또는 검찰의 수사 이게 쟁점이 된 거죠. 그러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LH 수사 검찰 참여하라. 행정용 총동원해서 발본 세권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검찰이 참여를 하라.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출신이죠. 그리고 수사 내용은 이런 수사 검찰 수사 뭐 잘 안다고 좀 통용이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없게 이미 법과 제도가 바뀌었다. 검찰 수사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 자, 이 내용들이 어제 좀 나왔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네. 검찰이 수사 주체로 나설 수 없다. 이 점이 쟁점이 됐어요.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예상치 못했던 결과인데 사실은요.
LH 사건이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게 나면 우리한테 익숙한 풍경이 검찰이 중심이 돼서 합동수사본부를 대규모로 꾸리죠. 그래서 검찰이 주도적으로 나가는 예. 게 그동안 정부 수립 이후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계속해서 봐왔던 모습인데 이게 지금 뜻밖의 제도적 암초에 걸린 겁니다. 아. 이건 현실이고 법이고 제도이기 때문에 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청와대가 풀어가느냐, 또 예. 지금 국무총리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가느냐라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아. 이것이 아마 시범이 돼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대형 사건에서 이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아주 처음 어떤 사례가 결정적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것이 지금 뜻밖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범 사례가 됐습니다. 이건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검찰이 과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얘기는 예. 법과 원칙 바뀐 대로 하자라는 얘기를 선언한 거라고 그러니까 검경 해석을 해야 수사권이 조정이 됐는데 그 조정 범위 내에서 하자 이 뜻이다. 네, 그 뜻으로 지금 읽힙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조응천 의원 얘기로는 검찰이 이 사안에서 직접 수사 나서기는 이건 불가능하다. 이미 제도가 바뀌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이 참여하라. 이 뜻은 그럼 경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하거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할 때 검찰이 그거를 법원에 신속하게 접수시켜라. 뭐 이런 정도로 협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영장 권한은 청구 권한이 핵심이거든요. 예.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청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사안이 묘하거든요. 예. 국민적 감정과 여론이 들끓는 사건인데 그렇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서 신청한 사건을 검찰이 만약에 미적거리거나 아니면은 기각을 해버리거나 검찰이 기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범죄자들한테 시간을 벌어주는 거냐라는 예. 비난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또 청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때 아주 미묘한데 검찰이 이 사건에서 지금 수사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서류로 온 것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검찰도 신속하게 수사팀을 꾸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예. 서면으로밖에는 볼 수 없고 그렇죠. 피의자를 부를 수도 없고 지금 아주 답답한 상황. 그러니까 팀을 만들었지만 과거처럼 수사하는 팀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로만 영장 청구 권한 내지는 물론 앞으로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부분 또 공소 유지의 부분만 남은 아주 묘한 입장의 검찰에 이 됐습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 네. 법조인이시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 검찰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현실적으로는 방금 신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청구에 있어서 관여하거나 또 한 가지는 경찰이 요청하는 경우에 자문력 정도의 역할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문이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상호 협력에 관한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검사도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서로 수사 협력체를 꾸려서 어느 정도의 자료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지만 예. 수사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직접 수사를 하려면 말 그대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응천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6대 중대범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직접 자기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정말로 팔 걷어붙이고 수사를 할 수는 없고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대해서 파악하고 예. 영장을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뭐 조속한 공소 유지가 되도록 미리 자료를 받아보는 정도. 그 과정에서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자문을 해주는 정도밖에는 협력을 할 수가 없는. 그럼 그런 상황. 현실적으로 제도가 이미 바뀌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수사를. 네. 검찰이 하고 싶어도. 근데 야당에서는 왜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합니까? 그럼? 우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또 미리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국가적 거악에 대해서 예. 검찰에서 기존에 쌓아 올린 수사 노하우가 필요할 거라는 거 누구나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주장이 나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6대 중대범죄라는 걸 굉장히 너무 엄격하고 열거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국가적으로 활용해야 될 때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그 검찰의 수사 개시에 관한 대통령령을 조금 고쳐서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 꼭 열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찰도 직접 수사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예. 왜냐하면 모든 범죄를 미리 다 적어 놓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안별로 판단을 통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자 이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국가적으로 중대한 특히 이번 LH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단순히 검찰이 요청한다라고 해서 줄 것은 아니지만 예. 장관 정도의 레벨에서 정무적 판단을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을 쓰려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게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이고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없고 검찰의 수사권 힘 빼기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예. 검찰의 수사력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배종원 교수께서 지금 발언 요청하셨는데 제가 천하람 교수께 하나만 더 추가 질문하고 발언께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이 쟁점이 된 근본적인 바탕으로 가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은 잘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고요. 반면에 경찰은 뭔가 부족하다, 부족할 것이다. 이런 전제가 깔린 거 아닙니까? 이 전제가 맞습니까? 우선 두 가지 면에서 그 전제가 뭐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 첫 번째로는 검찰이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십 년간 이러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대형 범죄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본 특히 경험이 신도시 있고요. 관련 투기 이런 수사는 과거에 많이 해봤다 이거죠. 네, 1기, 2기 신도시 모두 검찰이 주도적으로 물론 경찰도 참여했습니다만 예. 이끌어 나갔던 경험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아무래도 검찰이 좀 법률 전문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범죄들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이게 과연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 예. 나중에 법원에서 공소를 제기했을 때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적인 관점에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경찰도 수사 과정 역량이 있지만 지금까지 쌓아놓은 예.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버리기는 너무 아깝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배종원 교수님. 지금 이제 팩트와 관련해서요. 예. 6대 범죄에 한해서만 검찰이 수사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6대 범죄에 해당되는 게 부패, 경제 수사는 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패와 관련해서는 4급 이상 공직자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범죄 사실이 혐의가 입증이 안 됐기 그 때문에 뇌물 이건 또 적용이 아니고 또 급수가 또 적용이 안 된다고도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제는 초동 단계니까. 예. 그래서 1차 수사는 경찰에서 하지만은 얼마든지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 4급 이상 공직자가 연루가 됐다. 그러면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예를 것이죠. 들어서 고위공직자가 연루가 됐다라면 검찰이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현행 법상. 그런데 이제 1차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예. 수사를 전담해야 되니까 그럼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 수사 총역량을 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는 첫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면은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 예.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4가지 원칙을 좀 확실히 견지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돼야 된다. 낱낱이. 그렇죠. 그래서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 예. 시기 불문해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련자에 대한 그 공직자들은 예. 확실하게 공직에서 추방을 해야 된다. 지금 아까 보면 패가망신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예. 확실하게 추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질벌적인 그런 환수를 해야 됩니다. 뭐 많게는 지금 5배까지 하겠다는데 예. 그런 부분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제가 볼 때 시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보완책들이 필요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관련 공직자들의 뭐 부동산 토지 신고를 반드시 거래 신고를 한다라든지 예. 또는 또 부동산을 등록한다라든지 이런 4가지 원칙을 좀 했으면 좋겠고 불필요한 뭐 수사 주체가 누구냐 예. 또 시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쟁화해서 국민들이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건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이거 생각지 못한 사안이 터진 거예요. 지금 불거졌습니다. 그런 바람에 올해부터 적용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여기에 뭔가 불똥이 좀 튄 것 같아요. 지금 사안이. 그래서 이게 이슈로 좀 정치권 중심으로 불거졌습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다음 내용도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 포함 2만 3천 명이 대상이다.
자, 야당에서는요, 이 부분을 또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는 왜 포함을 시킨 겁니까라는 거. 야당은 이거 물타기 아닙니까? 또 이런 반응입니다. 내용 보면은요. 지금 이 3기 신도시는 2018년에 나왔어요. 발표가 된 게. 그런데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이 2013년 말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내역을 검증에 나섰다는 건데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뭡니까라고 다시 또 뭐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부동산 냉각기였던 박근혜 정부 때 토지 거래까지 검증에 나선 정부 이렇게 됩니다. 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이거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또 시각을 보이고 있어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희찬 평론가. 박근혜 정부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 부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여러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런 식의 정쟁을 유발하는 예. 하나의 어떤 뜨거운 이슈를 던짐으로써 예. 지금 지금 자신들이 이 정권 하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면은 많이 이 듭니다. 조사 기간을 5년 전까지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5년 전인 거죠. 그거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장희찬 평론가. 그럼요. 3기 신도시 발표가 최초로 이제 2018년 12월에 있었는데 예. 2013년 12월까지 그 5년 전을 이 조사 기간에 포함시킨다는 어떠한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이 여기서 정부에서 밝히는 이유는 그 전에도 토지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다는 건데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LH 직원들의 전현직 직원들의 투자 같은 경우는요.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 제보를 받아서 지금 공개한 것들은 대부분의 거래가 2018년부터 2020년 이 2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년 동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기간이 일부 겹치기 때문에 문제가 촉발된 것인데 이러한 명확한 근거나 어떤 제보도 없이 단순히 그냥 많이 조사하겠다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근거로 기간을 이렇게 늘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 우선 벌써 정치권에서 정쟁이 시작되면서 이 조사에 대해서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치적 의도가 없느냐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예.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과는 무관한 논쟁이 정치권의 불똥으로 튀는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조사를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예. 시기와 대상을 압축시켜서 엄정하고 빠르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시기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조사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서 압축적이고 빠른 조사가 불가능해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여러분이 설명해 주셨지만 이미 검찰이 이 수사에서 배제됨으로 인해서 예.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협력하라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에게 어느 정도 수사권이 주어질지 미지수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 식구 감싸기식에 특히나 총리실이나 국토부가 먼저 나서서 조사를 하는 것은 뭔가 먼지를 털어주기 위한 그러한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 와중에 예. 조사를 또 박근혜 정부까지 확대하는 이 물타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결과적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와 물타기 두 가지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많은 우려가 듭니다. 배종욱 교수님께서 아까 바로 말씀하실 때 이게 사실 불필요한 어떤 쟁점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혹이 남기면은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의혹 그렇습니다. 없이 다 밝히는 거죠. 그렇죠. 낱낱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제 성역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축해서 하자고 그러면은 당장 국민들이 왜 압축하느냐. 그 압축의 기준이 뭐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예. 신도시 3기를 지정해서 발표했지만은 2013년 5년 전에 지정 제안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입안이 됐어요. 그러면은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확대하자는 거는 그 제가 볼 때 얘기가 나온 게 그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5년 전부터 이게 입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있을 수 있다. 이걸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자라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만은 의심이 되는 기간까지 하자는데 그게 예. 왜 문제가 되는지라는 부분이 저는 이제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지금 보니까 조사 대상 지역도 예. 3기 신도시만 하는 게 아니고 예. 플러스 알파 두 군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하는 지역이 과천 그리고 안산 장상 예. 그러면 이런 지역도 조사를 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은 예. 관련자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주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물타기 하는 것이 오히려 정쟁하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장희찬 평론가가 반론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네, 정말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면 예. 처음부터 이 정부 내부의 조사로 어떻게 보면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 특히나 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1기와 2기 신도시 이 투기 관련 조사해본 경험이 있는 기관에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면서 명확하게 드라이브를 걸거나 국회에서 특검을 만든다고 발족하면요. 검경 수사권과 무관하게 특검은 충분히 발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총리실과 국토부가 어떻게 보면 잘못을 저지른 국토부가 조사의 주체로 이 아까운 황금 같은 예. 골든타임을 내부 조사로 넘기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권은 왜 말을 하지 않는지 그 부분이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시의 부동산 상황을 돌아보게 된다면 예. 과연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어떠했는가? 지금처럼 아파트값이나 이 토지거래와 관련해서 집값, 땅값이 폭등하는 시기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예.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그 당시에는 또 2기 신도시 입주도 마무리가 안 된 시점에 예. 과연 3기 신도시 입주를 예상한 이 투기가 지금 이 적발된 사례처럼 많이 있었겠느냐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이 2기 신도시 검찰 조사가 노무현 정부 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 조사팀에 있기도 했었어요. 예. 아주 재미있는 인연이 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2기 신도시 조사하면서 2기 신도시 입안했던 DJ 정부 공직자들 조사했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조사는 그 앞 정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냐. 노무현 정부 때는 그 앞선 DJ 정부가 같은 진보 정부였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고 예. 이번에는 그 앞 정부가 성향이 다른 보수 정권이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문을 정치권에서 품는 게 저는 과도한 정쟁성 추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도 보면 약간 토론성으로 발언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정치권 중심으로 오늘도 아마 공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2013년 12월 이후 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겠다. 조사한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지도 못한 사안이 불거졌고요. 여러 갈래로 뭔가 지금 불똥이 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 사안 뭐 오늘도 아마 많은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전해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은 대선 관련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매일경제 8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윤석열 단숨에 1위 정치권 요동이다.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를 최근에 한 게 있는데요. 두 가지 조사에서 1위를 나왔습니다. 먼저 좀 이 그래프 좀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면 이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입니다. 5일 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검은색 그래프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에요. 1월 말과 비교했는데 껑충 뛰죠.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32.4로 1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요. 다른 주자들은 뭐 좀 내려가거나 그냥 뭐 답보 상태고요. 밑으로 가겠습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역시 2월 4주차 한 달도 안 됐죠. 비교 시점이. 그런데 껑충 뛰어서 역시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검찰총장 퇴임 후 첫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1위를 기록을 한 겁니다. 두 군데에서요. 자, 그러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뭐 별의 순간이 뭐 올 것이다. 그걸 잡아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별의 순간 잡은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당은 떨떠름한 여당이라고 여기는 설명이 돼 있어요. 뭐 컨벤션 효과일 뿐 검증 시작하면 지지율 빠질 거다. 컨벤션 효과는 뭔가 주목을 끄는 일이 있을 때 뭔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걸 뿐이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정계 진출을 놓고선 여론은요.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가 48%, 부적절하다가 46.3% 거의 같습니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거죠. 여론은 나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 예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로 지금 30% 지지율이 넘었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아. 윤석열 총장 만나는 거 좀 고려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뭐 고려한다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내 스스로가 무슨 윤석열 총장을 당장에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는 기회가 있어서 만나게 되면은 그때 만난다는 뜻이지 내가 특별하게 뭐 고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윤석열 사퇴 후 반문 결집, 중도층 확장, 아니면 반짝 컨벤션. 그러니까 이 지지율 나온 현상은 이 지지율 기록을 보고요. 분석을 한 거예요. 이거 중도층이 확장된 것이다. 아니다. 이거 반짝 컨벤션 효과일 뿐이다. 다르죠? 분석이. 좀 더 보겠습니다. 대선 지지율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곳에서 거의 두 배라 올랐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이재명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중도층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여기 보면은요. 이거에 대한 분석이 시각이 갈립니다. 중도 유권자까지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가 하면요. 이거 컨벤션 효과인데 재보선 이후에는 거품이 쭉 빠질 것이다. 또 이렇게 전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전망 갈리죠? 자, 그럼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하고 장희찬 평론가께 똑같은 질문을 좀 미리 드렸어요.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를 기록한 이 현상,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지지율, 지속성이 과연 있을까? 이겁니다. 먼저 신경민 전 의원님,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예, 또 언제부터 이런 정치적 행보를 결심을 했느냐, 그리고 이런 것을 뻔히 경험해서 알면서도 여권이 왜 이렇게 윤 총장을 압박을 했느냐 하는 질문은 이제 과거의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예, 여러 사람들은 윤 총장이 이 정치적 행보를 하기 시작한 게 작년 어느 순간이었다. 추윤 갈등의 중간이었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박범계 장관의 인사를 보고 최종 결심을 했다. 이런 뭐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의미가 없게 돼버렸고요. 그런데 여권은 추윤 갈등을 겪으면서 빤히 윤석열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지지율이 높아가는 걸 알면서도 왜 이 시점에 예. 윤석열을 다시 또 이렇게 두드렸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죠. 예, 이 질문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고도의 야권 분열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었다는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먼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계산이 있다는 분석부터 아니다. 이 여권에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초선들의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촉발이 된 거다라는 우연히 했다는 설까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건 이제 과거 얘기가 돼버렸고요. 이렇게 강력한 30%를 넘는 지지율이 나왔을 때는 이미 뭔가는 모르지만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고 한반도는 이미 윤석열의 정치적 영향력 안에 들어섰다라고 봐야 그래서 되고요. 윤태풍이라고 쓰셨어요, 그렇죠. 지금 표현을. 그래서 이미 이제 이건 확실합니다. 윤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선 건 확실하고요. 예, 다만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마는 진로를 잘 모르겠어요. TK 지역하고 충청권에서 일단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영향을 끼칠 건지 이걸 일단 잘 모르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1년이 지속이 돼서 예, 결국은 아마 여권 야권에 다 영향을 주고 3월 9일이 선거니까요. 예. 내년 3월 9일입니다. 그렇죠. 연말 연시쯤에는 야권의 어떤 형성 기류가 해가지고 이것을 3월 9일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는 미래의 일이고 너무나 많은 팩터들이 있어서 짐작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일단은 먼저는 야권 그리고 예. 그다음에는 여권에도 심대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류로 갈 수 있는 지금 소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전망하기는 불확실하지만 분명히 여야에 충격을 줄 것이다. 이것만큼 확실하다. 그건 그런 확실하다고 말씀이시네요. 봅니다. 뭐 4월 7일이면 끝난다 어쩌고 하는 여권의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만 예.
4월 7일은 하나의 시점일 뿐이고 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고요. 그 지속이라는 것은 올해를 관통하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예. 반기문의 궤적을 따를 것이냐, 안철수의 궤적을 따를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예.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여권 일각에서 보궐선거 정도까지만 주석이 되고 그 위에는 거품처럼 사질 것이다. 이 분석은 조금 너무 짧게 봤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장희찬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1위를 기록한 이유 그리고 지속성,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이 공정 전문가 또 슈퍼 컨벤션이라는 글을 썼는데 우선 시대 정신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대권 주자는 그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지 시대 정신이 부르는 거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많이 하잖아요. 통상 그 시대 정신을 꿰뚫은 주자가 결국은 당선되더라. 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지금요.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대통령 예.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불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국민들, 특히나 중도층과 무당층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 물론 경제 문제가 있고 코로나 방역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예.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지난 2년 동안 내내 우리 사회를 저는 지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촉발된 이 공정의 화두에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요. 그 공정 키워드를 지금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만 쓰지 않았어요. 과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려고 항명하면서 지금의 검사 윤석열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특히나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이 보기에 윤석열의 공정은 내로남불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 정신, 특히나 20대, 30대가 많이 공감하고 있는 공정의 최고 전문가로서 윤석열 전 총장이 조명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면 시대의 요구를 타고 올라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경제적인 문제나 외교 안보 문제는 역량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러닝메이트로 세우면 윤 전 총장의 약점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공정이라는 더 큰 화두에 지금 윤 전 총장의 삶의 궤적이 예.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속 가능성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한 컨벤션 효과인 것도 물론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 그냥 컨벤션이 아니라 슈퍼 컨벤션이라는 말을 썼는데 주포가 붙으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우선은 이 KSOI 조사 기준으로는 6주 만에 17.8%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리얼미터 조사로는요. 단 일주일 만에 12.8%가 상승을 예. 했어요. 보통 우리가 컨벤션 효과 말할 때 5%만 상승해도 많이 상승했다 하거든요. 근데 두 조사에서 모두 10% 넘게 상승했다는 건 일반적인 수준의 컨벤션 한계를 좀 넘어선 것이고요. 아. 세부 내역을 들어보게 되면 지금 뭐 TK 충청 압도적 지지라고 헤드라인이 나왔지만 전국 평균보다 서울에서 받은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서울은 사실 지금의 여권 지지세가 더 강한 지역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서울에서도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 세대별로 보면 50대 그리고 직업별로 보면 가정주부에게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어요. 모두 50대나 가정주부 모두 중요 선거에서 다 캐스팅 보트를 하는 세대와 직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국민의힘 지지층만 결집된 게 아니라 예.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컨벤션의 효과가 상당히 더 지속될 수 있는 슈퍼 컨벤션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 전문가가 이유고 지속성에 대해서는 슈퍼다. 이거는 뭐 단순히 끝날 건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 분석이 약간 좀 결이 다르죠. 그러나 분명히 정치권에 영향은 크게 줄 것이다. 이 부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요. 여야로 나눠서 그 영향이 무엇일까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국민의힘 지금요. 대선 주자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5% 지지율 5%를 넘는 주자는 없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별을 잡은 윤석열에 블랙홀 빠져드는 국민의힘. 한번 써봐요. 이게 블랙홀이란 표현이 이게 나오면은 이게 썩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윤 지지율 1위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자,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반문 이미지 반갑지만 연대할지는 불확실하다. 국민의힘과 뭔가 손을 잡을지 구체적으로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의힘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손을 잡을지 뭐 이런 겁니다. 유승민 등 당 잠룡 존재감 잃을 수도 있다. 가뜩이나 지금 미미한데 더욱더 존재감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함께 간다고 보시는지. 이제 그거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본인의 이 판단이나 의지가 먼저 밝혀져야 저희들이 이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이런 법치주의 파괴라든지 그다음에 검찰 폐지에 준하는 이런 수사권 박탈 이런 데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이신 천하람 변호사.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력한 부상입니다. 이 정도면 1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과 관련해서 약입니까? 독입니까? 아니면 이두저도 아닌 겁니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입에 아주 쓴 약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두 있습니다. 가지를 다 섞으셨네요. 그럼. 입에 쓴 약이다. 하지만 약의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궁극적으로는. 네. 쓰다는 측면은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쓰다라는 것은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윤석열 아까 이제 신드롬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 지표 중에 하나가 중도층 네. 그리고 현재 여권에 공감하는 분들도 꽤 많이 윤석열 총장에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현재 국민의힘 플랫폼 내지는 국민의힘 소속 대선 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중도층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분들에 대한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대비라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것이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가진 약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장면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뭉치는 것만으로는 예.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이미 기존의 총선에서도 확인이 된 부분이죠. 예.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윤석열 총장이라는 어떻게 그 보면 부분은 존재이기 쓴 때문에 측면이다. 굉장히 쓴 그럼 측면입니다. 약은 뭡니까? 저는 쓴 것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만약에 지금처럼 야권의 대선 주자가 좀 어찌 보면 존재감을 못 보여주는 것이 조금만 더 지속이 됐다면은 예.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패배 의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언론도 어찌 보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 내지는 제3의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게 되고 야권 주자들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예. 정권 교체 예. 기대감 자체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국면이었는데 일단 야권 주자들 중에 뭔가 사람들을 결집하고 예. 지지자들의 기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좋은 지점이죠. 그럼 천하람 변호사의 이 지금 설명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야권 주자다. 야권에 속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 네, 제가 그 여론조사를 예. 보니까 그 윤 총장이 출마한다면 어디서 출마할 것인가라는 조사도 있는데 예. 꽤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출마하지 않겠느냐 내지는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6% 내외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예. 이게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냐는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최소한 보수 내지는 보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야권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대부분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여기 이 기사는 이 국민의힘 잠룡들이 존재감을 자칫 잃을 수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빛이 다 그쪽으로 간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권 전체에 대한 뭔가 기대가 커진다. 이 측면은 분명히 약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총장의 이제 보면 경제, 외교, 국방, 보육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어떻게 보면 경험이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나 또 정치 경험이 많은 원희룡 지사나 이런 분들이 본인의 존재감이나 지금까지 쌓아올린 노하우를 또 윤 총장을 상대로 보여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연대고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맞습니다. 하네요. 그리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또 각자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가 나오는 그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 만약에 기존과 같이 예. 야권의 존재감이 없이 갔다면 그럴 기회조차도 없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강력한 존재감을 가진 야권 후보의 등장은 야권 전체로서는 일단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당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이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에 긴장하는 여당. 이 구도가 흔들리나? 이재명, 이낙연 구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재명, 이낙연 경쟁이었잖아요. 여당 내에서는. 근데 이 구도가 흔들리는 건가? 구도가 흔들린다. 아까 말씀드린 천하람 변호사 말로는 국민들 다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야권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요. 그러면은 여권의 영향은 어떻게 미치는 겁니까? 여기 있습니다.
보궐선거 결과 따라 판도 변화 가능성. 윤석열에 맞설 친문 후보가 뜰 수도. 이거 이른바 제3의 후보.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네요. 요 내용입니다. 자, 배종호 교수님. 네. 여당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여당도 뭐 상당한 영향을 받죠. 예. 우리가 이른바 매기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호랑이 효과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윤 전 총장을 호랑이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수직 상승해서 지금 1위가 돼버렸잖아요. 설마 예. 총장직을 그만두고 정치 진출할까 했는데 뭐 정계 진출은 기정사실화. 예. 그러면 뭐 대권 도전도 기정사실화. 근데 지금 현재 1위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1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대선에 상수가 됐고 이 호랑이 효과가 배종호 이제 교수님, 잠깐만. 네. 사실은 이 기사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네. 영상부터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프로젝트는 예.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에 그 자칭 뭐 킹메이커다 하는 우리 또 언론사 뭐 사주하고 밀실 회동 이런 게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이미 검찰 내부에서 나라고 대통령 못하라는 법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소문들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권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사퇴도 그러한 대권 프로젝트의 일정에 맞추어서 사퇴한 것이고 잠시 아마 탈색 기간을 거치겠지만은 예. 틀림없이 정치에 나설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인 본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배동호 교수님. 자, 어떤 영향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영향이 여당에 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호랑이가 예. 나타났으니까 윤석열 호랑이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현 지사가 어쨌든 간에 다른 여권의 주자들보다는 상당히 앞서니까 그렇죠. 그럼 역시 이재명밖에 없다. 비록 친문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재명 대세론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도 된다 이거죠. 이재명 지사에게 쏠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지사조차도 윤석열 총장 전에게 상당히 밀린다. 예. 이럴 바에는 우리가 차라리 친문 제3 후보를 세우자. 다른 후보를 고르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문 제3 후보는 누가 나올까?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예. 뭐 정치 컨설팅 또 여론조사 예. 전문가들은 일단 세 사람으로 압축을 했어요. 누굽니까? 정세균 현 총리, 예.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예.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근데 또 이분들이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상수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전에 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여권의 주자군들도 행보가 좀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예. 앞으로 대박을 칠 것인가라는 예.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대박을 칠 수도 있고 또 쪽박을 찰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상당히 여권 내부의 후보군들도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당의 대선 경쟁 판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정도 효과가 전망이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신경민 전 의원께는 이 얘기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배종호 교수님께서 설명을 쭉 가시는데 한 명이 빠졌습니다. 이낙연 대표입니다. 네. 이낙연 대표 오늘까지입니다. 네, 임기. 오늘 사퇴해야 내년에 대선 출마할 수 있거든요. 오늘 사퇴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배종호 교수는 이낙연 대표 설명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낙연 대표 앞으로? 앞으로 최대 변수라면은 임박해 있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죠. 예.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박영선 후보가 가져온다면 예. 이낙연 대표의 위상은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낙연, 김종인 두 분의 쟁투지만 실제로는 서울시장을 놓고 싸우는 쟁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재보궐의 성적표를 받아보고 나면은 상황은 또 한번 급변할 가능성이 재보궐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될지 나올지 지금 예측하기가 대단히 예. 힘든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 재보궐 성적표를 받은 뒤에 예. 금방 얘기했던 여권의 여러분들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10명이 넘습니다. 예. 정세균 총리 무조건 들어가 있고요. 예. 정세균 총리는 이제 그만두는 날짜 길이를 택해서 하려고 하겠죠. 100일만 남았다는 네. 거네요, 지금.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원컨대 본인의 희망사항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법원의 결정이죠.
대법원이 지금 판결을 내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김경수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가 된다면 예. 김경수 지사도 당연히 이 레이스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대권 레이스에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다 합치면 1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이 레이스가 4월 7일 재보궐 선거 결과 성적표 이후에 예. 다시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전혀 모르고요.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제 4월 7일 재보궐이 끝나고 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실체 검증에 들어갈 거예요. 이 실체 검증에서 과연 정말로 예. 공정한 사람이었나? 예. 아니면은 그냥 한 사람의 검사일 뿐이었는가라는 것이 결판이 날 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예.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성적표를 4월 7일 날 받아보기 전까지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오늘 이제 사퇴 예정돼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의 운명, 보궐선거가 가장 큰 변수라고 얘기하셨는데 보궐선거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사가 준비돼 있습니다. 서울시장, 특히 보궐선거 중에서도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관심사죠. 서울시장 양자 대결은 초접전이다. 여야 결국 단일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요, 맨 끝에 있는 이 3자 대결 그래프를 좀 봐주시죠. 두 가지 조사가 있는데요. 위에가 박영선, 밑에가 오세훈 안철수입니다. 자, 위아래 모두요, 3자 대결에서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죠. 승리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요. 이거 3자 대결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일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단일화 됐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안철수 둘 중에 한쪽으로 단일화 됐을 때는 초박빙으로 갑니다. 아주 간발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일화가 야권에도 중요한 거고요. 여당 역시 지금 단일화 마지막 막바지 단계에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득표를 하기 위해서 단일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된 게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영선 후보는 오랜 기간 서울시정을 꿈꾸고 설계해온 사람입니다. 박영선은 구상과 전략을 동시에 갖춘 아주 보기 드문 지도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박영선 후보에게 서울시정을 맡겨주시면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꿈꾸시던 그러한 서울을 앞당겨 실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영선 후보에게 서울시를 맡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는 사실은 이 단일화 후보가 되면은 누가 되든 간에 이번에 야권이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덧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걸 보고 같으면 오세훈 후보의 약진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이 국민의 후보인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될 거라고 내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야 선거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죠. 그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관련돼 있습니다. 이 내용들과. 다음입니다. 자, 보궐선거 경쟁이 한창인데요. 지금 첫 번째 줄여들었던 이 LH 관련된 사안이 터졌잖아요. 여론 뒤흔든, 그렇습니다. 여론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이 사안 때문에. 그런데 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인가요, 지금. 야당은 지금 상승세, 여당은 좀 정체인데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겁니다. 자, 전하람 변호사. 네. 이 LH 사안, 이 사안이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선거라고 하면 여야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누가 더 잘하냐 하는 걸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토론회 가면은 뭐 그런 거 질문, 공통 질문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에서 선거에서는 어떤 질문이 중요한가, 뭐가 질문이 되고 그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되는가가 어떤 답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이 어떤 답을 하는가가 아니라 후보들이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되는데요. 예. 만약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에 관한 선거가 되면 민주당은 사실은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사실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예.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좀 뭘 잘 못하는 것은 이해력이 많으시지만 예. 만약에 그 과정에서 불이한 것, 불공정한 것이 개입됐다라고 하면 그 사안의 폭발력은 3배, 5배 이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게 뭔가 잘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뭔가 썩은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부분을 느끼게 되면 이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불공정으로 이슈가 잡히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미 질문 자체가 설정이 되고 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박영선 장관이 아무리 답변을 잘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선거 자체는 야권에 훨씬 더 유리한 선거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됩니다. 된다면 박영선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좀 전혀 뜻판다가 아니잖아요.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슈가 너무 불거진다면. 네,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부동산 실패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만회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박영선 후보 본인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공급 확대 정책이라든지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얘기들을 많이 꺼내면서 기존의 정책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희석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LH의 이런 정말 국민적인 특히 젊은 사람들의 공분을 정말 이렇게 일으키는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박영선 장관 캠프에서도 아마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방금 전에 여야 지도부의 얘기가 좀 소개됐는데 그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 관련해서. 서울의 대전환, 부산의 새 비전. 그러니까 뭔가 큰 이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뭔가 부동산보다는 좀 더 큰 주제 이런 걸 좀 봐주세요라는 호소 같기도 합니다. 반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까 영상에도 봤는데요. 단일화 후보 누가 되든 야권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지금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보궐선거 뭐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이니까 경쟁이 그 사이에 뭐 요동도 칠 수 있고요. 많은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나라박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영국 왕실 얘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엄청난 관심을 보입니다. 일단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피부색 때문에 영국 왕자로 인정 못 받았다. 해리 왕자 부부. 여기 보면은요. 인터뷰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해리 왕자하고 메건 마클 왕자비입니다. 특히 메건 마클 왕자비가 이 얘기합니다. 지금 둘째를 가졌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이 나왔어요. 근데 왕자잖아요. 근데 피부색 얘기를 벌써 쑥덕쑥덕거리더라. 그러면서 뭐 왕자가 되네 만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 자기가. 작심 인터뷰입니다. 마클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 그리고 뭐 연꽃 드레스는 뭐 재탄생입니다. 뭐 이런 의미부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해리 왕자 지원 부족해 왕실을 떠났다. 뭐 이렇게까지. 영국 왕실에서 들으면 아주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해놨어요 지금 여기 보면. 자, 그럼요. 직접 인터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So we have in tandem the conversation of he won't be given security, he's not going to be given a title, and also concerns and conversations about how dark his skin might be when he's born. But I knew that if I didn't say it, that I would do it, and I just didn't want to be alive anymore. And what I was seeing was history repeating itself, but more perhaps, or definitely far more dangerous, because then you add race in. And you add social media in. 자, 인터뷰는 미국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인터뷰가 제작이 됐고요.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2시간짜리 인터뷰였습니다. 그걸 방송에 내보낸 겁니다. 신경미 전 의원님. 뭐 왕실 내용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는지는 뭐 지금 주장들이 다르니까요. 자, 그걸 논하기는 뭐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영국 왕실 얘기인데 미국 그리고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백악관에서 질문을 많이 받고 논평 내는 경우도 많아요. 왕실 관련해서.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일단 미국이 이민자의 국가이긴 하지만 예. 미국의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영국이거든요. 아, 미국의 뿌리가 영국이다. 네, 그렇죠. 유럽의 각국들 그리고 전 세계의 각 인종들이 다 와 있지만 제일 많은 뿌리는 역시 영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왕비, 왕세자비죠. 왕세자비가 미국 주민입니다. 미국 시민이었고 예. 지금 이제 미국의 주민이고요. LA 쪽에 살고 예. 있고요. 그리고 대단히 왕세자비가 아니라 왕자비랍니다. 왕자. 지금은 이제 왕자비인가요? 지금 예. 그리고 또 대단히 유명한 배우였고. 그렇죠. 미국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색인데 이 지금 왕자비는 백인과 흑인의 그 혼합입니다. 혼혈. 네, 예. 혼혈인데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흑인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왕실로 갔을 때 대단히 그걸 궁금해했어요. 이거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피부색이 문제가 될 것이냐 안 될 예. 것이냐. 미국에서는 이 인종차별, 피부색 차별은 아주 금기어 중에 금기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드디어 영국 왕실에 검은 피가 수혈이 된 거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왕실에서 튕겨져 나온 거거든요. 그 경위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아까 앵커 말씀대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피부가 문제가 돼서 영국 왕실에서 튕겨져 나왔다. 이건 대단하고요. 또 하나는 영국 왕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평가들은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군주제를 없애야 된다, 왕실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다이아나비가 비명에 갔잖아요. 예. 근데 다이아나비가 비명에 갔을 때 사고로 죽었을 때 거의 미국 대통령이 암살당한 것처럼 엄청난 중계 방송을 하는 걸 엄청난 관심을 보여요. 저는 그때 미국에서 현장에서 봤는데 늦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8월 31일 저녁 시간이었는데 모든 방송의 앵커들이 메인 앵커들이 집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밤새도록 생중계를 할 만큼 영국 왕실에 이른바 관심이 미국 많고. 입장에서는 엄청난 브레이킹 그렇죠. 뉴스다. 그리고 다이아나비에 대한 어떤 동경과 동정이 한꺼번에 있었는데 그 다이아나비의 두 아들 중에 지금 한 아들이고 또 더군다나 메간이라는 세레브리티가 지금 들어가 있고 피부색으로 차별을 받아서 튕겨져 나왔다는 건 여러 가지 뉴스적인 요소들이 관심을 끌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백악관도 질문을 받고 답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네, 되는 지금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우리로서는 살짝 이해가 될 듯도 하고 되지 않을 듯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미국 언론들 지금 방송이나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면은요, 이 얘기가 톱기사입니다, 지금요. 엄청납니다, 지금. 자, 다음은 코로나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 뒤 사망 8명입니다. 이상 반응 등 직접 인과관계는 없었다. 그러니까 연관성이 일단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망자 대부분 어떤 질환이 있었다. 뭐 그게 더 주요 이유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설명 좀 있었고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뭐 항체 형성정 새 노출의 감염 가능성, 접종 후 접종을 받았는데도 이제 감염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감염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체가 없는 상태다. 뭐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는 접종 후 최소 열흘은 지나야 항체가 생긴다.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도 좀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질병청 백신 맞은 뒤 열 나고 불편하면 약을 드시는 건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주저하시는 분 있잖아요. 혹시 접종하고 다른 약을 먹으면 이상이 있어요. 근데 열 나고 불편하다면 약을 드셔도 된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기사는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백화점은 1000명 모여도 되고 골목 식당에서는 5명이 모여서 밥 먹으면 왜 안 됩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5명 이상 금지 아직도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가면 엄청나게 모여서 막 여러 명이 같이 쇼핑하는데 이건 되고 왜 식당은 안 됩니까? 이런 겁니다.
장희찬 평론가는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여의도에 새로운 백화점이 문을 열었잖아요. 예. 이 사진이 바로 그 모습인데 식당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에서 고객들이 이동하는 사진을 보면요. 거리두기가 전혀 안 지켜집니다. 완전히 밀집해서 에스컬레이터에 사람이 꽉 찬 채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당국이 규제를 가하지 못하면서 일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는 너무 지나치는 규제를 가하는 게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이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물론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만 최근에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안을 보게 되면 지금 2단계가 될 때 이제 5인이 아니라 9인까지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이 생기면서 마포구의 한 32평 고깃집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종전에는 저녁 시간에 88명을 받을 수 있었는데 88명을 받을 수 있었는데 면적당 이용 제한이 생기면 저녁 시간에 13명밖에 손님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임이 8인까지는 가능해져도 오히려 가게에서 입는 타격은 더 커진다는 뜻이죠. 이런 부분 정말 자영업자의 목소리 제대로 들여서 반영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장 오늘 투표를 해야 한다면 시청자 여러분은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인물, 내년 3월 9일에도 대선일이거든요. 그날에도 똑같이 뽑게 될까요? 대선 주자들이 국민에게 호소할 시간, 이제 꼭 1년 남았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